안녕하세요. 올해 45,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집안의 장녀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고자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래로는 남동생 준호가 있고요. 어릴 적부터 저는 누나니까 여자니까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장녀라는 이유로 늘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고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짐이었고 제게 깊은 상처였는지는 40이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명절 아침이면 저는 늘 새벽같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제 몫이었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면서 손이 트고 건조해져 가려워도 손목이 시큰거려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집 명절의 당연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면서 당신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다며 장녀인 제가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서연아, 전 좀 더 부쳐라. 준호 오면 배고파할 텐데. 엄마의 말씀에 저는 손에 기름이 튀는 것도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3시간을 꼬박 부엌에서 서서 일했는데 어느덧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야 남동생 준호가 도착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엄마의 목소리가 금세 달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밥은 먹었니? 제게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3시간을 꼬박 서서 일했는데도 말이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상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갈비와 전복은 늘 준호 앞으로 놓였고 저와 제 딸 앞에는 김치와 나물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넌 여자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잖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엄마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참, 준호 겨울 양복이 없다더라. 내가 하나 사줘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심코 제가 입고 있던 코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10년도 더 된 코트였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입던 낡고 해진 코트였습니다. 나도 옷 하나 없는데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하시네. 돌아가는 길 저는 준비했던 용돈 봉투를 엄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50만 원이었어요. 고맙다, 우리 딸. 그런데 잠시 후 준호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슬쩍 내밀자 엄마는 얼굴이 활짝 피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챙기고. 다 컸네, 다 컸어. 최고다, 우리 아들. 저는 그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내가 5만 원 드리고 동생이 50만 원 줬으면 엄마가 저런 반응이었을까? 그냥 웃으며 삼켰습니다. 학습된 무기력함이었을까요?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할 거니까요. 명절이 지나고도 엄마의 전화는 매일같이 걸려왔습니다.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씩요. 내 동생은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준호가 요즘 회사에서 힘든가 봐. 걱정이다. 며느리가 나한테 왜 그렇게 대면대면한지 몰라. 저는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어드렸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 숙제를 봐주면서도 휴대전화를 어깨에 끼운 채로요. 피곤으로 찌들어 있는 날에도 엄마 전화만 걸려오면 항상 받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안쓰럽게 쳐다보는 것도 모른 척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들어드려도 돼. 너무 힘들어 보여. 엄마잖아. 엄마가 얘기할 곳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지. 남편은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착한 딸이고 싶어서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런 마음 하나로 저는 3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들었어요.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스트레스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라니 저한테는 참 먼 얘기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근데 나 없으면 엄마는 누가 챙기지? 그 생각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제 몸보다 엄마 걱정이 먼저 드는 제가 그날따라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검진 결과를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정말 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어느 늦은 밤 이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가 쓰러졌다. 지금 응급실이야.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손이 벌벌 떨려서 운전대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엄마는 의식이 반쯤 돌아온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뻗으셨어요. 서연아, 왔니?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제 손을 꼭 잡았고요. 그 순간만큼은 지난 세월의 서운함 같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저 엄마가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준호는 잠긴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누나, 나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되는 대로 빨리 갈게.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응급실 보호자 의자에 앉아서 지새웠습니다. 지금이라면 엄마가 나를 동생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엄마가 아픈 순간에도 그 생각이 드는 제가 참 한심했습니다. 엄마는 큰 수술을 받으셨고 그 뒤로 긴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샤워를 도와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밤새 옆을 지키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쓰러진 후 일주일 뒤 아침에야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마저도 30분쯤 있다가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누나, 미안한데 나 진짜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아. 누나가 잘하잖아. 누나가 좀 신경 써줘. 화가 났지만 저는 그 말을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새벽 4시, 저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을 만들려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어서 칼질이 잘 안 됐는데도 참고 또 참으면서 도시락을 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여는데 엄마가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준호가 좋아하는 대준호 갖다 줘라. 걔가 요즘 밥을 잘 못 먹는다더라. 저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려서 도시락 뚜껑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걸 준호를 주라고? 나는 뭐 먹으라고? 애써 표정을 감추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참을 수가 없어져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어요. 나는 준호를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병실 옆자리 보호자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따님이 참 지극정성이시네요. 아들이 간병하나 봐요?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응, 우리 아들이 워낙 바빠서 자주는 못 오지만 마음은 늘 여기 있지.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정작 매일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저인데 엄마 입에서 나온 효자는 준호였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간호사 선생님이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님이 진짜 효녀네요. 이렇게 정성으로 간병하시는 분 흔치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원 생활 2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누가 알아주긴 하는구나. 내가 헛짓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 인정이 정작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사람에게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런두런 얘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준호가 와 있었고 엄마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다 넣어준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나는? 걔는 시집 갔잖아. 다 거기 남편한테 갈 텐데. 한 푼도 안 준다.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누나가 알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걔는 원래 착하잖아. 이해할 거야. 저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끝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배신감이 한순간에 화마처럼 몰려왔습니다. 착하니까 이해할 거라고? 착한 게 죄야?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해? 나는 언제까지 동생에게 모든 걸 양보해야 하는데? 그 밤 저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7살 생일, 제 생일상은 없었지만 준호 돌잔치는 온 동네 사람을 불러 크게 치렀던 일. 졸업식 날 엄마는 준호 축구 시합 응원 가느라 제 졸업식에 오지 못했던 일. 대학 등록금은 제가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했지만 준호 학원비는 늘 넉넉했던 일. 결혼식 날 엄마가 다른 손님들 챙기느라 정작 제 손 한 번 못 잡아준 일. 출산했을 때도 산후조리는커녕 며칠 만에 다시 엄마 병수발을 들어야 했던 일.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손님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저를 보고 고등학생인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은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지? 엄마. 외할머니는 엄마를 사랑한 적 있어?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입을 뗄 수조차 없었어요. 사랑한 적 있었나? 딸의 그 질문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몇 시에 오니? 벌써 아침 9시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준호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대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저도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말을 거역한 순간이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아주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며칠 병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이걸 매일 어떻게 해? 회사도 못 가고. 엄마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드리다가 인상을 쓰고 밥투정을 하는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준호는 아예 병원에 발길을 끊었어요. 그 사이 병원비 독촉 문자가 계속 제 휴대전화로 날아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동안 나간 병원비 대부분이 제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어요. 준호는 몇 번 그것도 적은 금액만 냈을 뿐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결국 다 나였구나. 며칠 뒤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미리 불러놓으신 거였어요. 부동산 및 예금 전부를 장남 한준호에게 상속한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따님은 병간호를 계속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딸은 시집 갔잖아요.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주세요. 봉투 안에는 병원비 결제 내역, 간병비, 도시락값, 주차비, 약값 등 상세 내역이 적힌 영수증과 서류가 있었어요. 모두 제 카드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현재 간병비와 치료비 대부분을 따님이 부담하신 것 같은데요. 병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남께서 병원비를 얼마나 부담하셨습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어요. 그때 저를 딱하게 여겼던 간호사 선생님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간호도 전부 따님분만 하고 계세요. 준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하지만 유 원장은 결국 엄마 뜻대로 모두 준호에게 상속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며칠 뒤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엄마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서연아. 저는 손을 꼭 잡고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엄마는 뭔가 말씀하시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끝내 사랑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시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한 채로 엄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그래도 친인척 가족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았어요. 삼촌 오랜만이에요. 삼촌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서연이가 다 했더라. 큰 이모도 거들었어요. 준호는 얼굴도 못 봤다. 재산은 다 가져가고 병간호는 누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연하죠.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준호는 재산부터 정리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상속받고 보니 그 안에 딸린 세금과 대출 3억 원, 그리고 그동안 밀린 간병비와 병원비까지 전부 준호 몫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네, 저는 유 원장 사건 이후 병원비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준호는 뒤늦게 머리를 싸매며 저한테 하소연했지만 저는 이번엔 나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병원비 좀.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싫다. 누나 부탁할게. 금액이 너무 많아. 엄마가 그러셨잖아. 장남이 다 하는 거래. 그 한마디를 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숨겨두셨던 낡은 통장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들 큰 돈이 들어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안에는 평생 조금씩 모으신 적은 돈과 짧은 편지 한 장이 전부였어요. 편지를 펼쳐 읽는데 그 안에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호 잘 부탁한다. 저는 그 편지를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마치 제 남은 미련처럼요.
엄마, 죄송해요. 이제 준호는 준호 인생을 살아야 해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날 제가 딸에게 물었어요. 딸,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했던 적 있냐고 물었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딸이 아니라 내 엄마로 살게. 딸은 제 손을 꼭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과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걷다가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화면에는 준호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누나. 병원비. 앞으로는 내가 효자잖아. 뚝.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과 하는 여행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는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요. 딸이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행복해? 저는 햇살 아래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잘한 걸까요? 평생 착한 딸로 살아온 시간이 후회되진 않지만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제 인생까지 사랑받지 못한 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에게 끝없이 맞춰주며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먼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